네, 오늘 금통위의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들 대부분이 사실 이번 금통위 때 기준금리 분명히 인상할 거다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인상 폭은 이제 0.25%포인트라고 발표가 났는데 일단 이번 인상 폭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금리란 게 이제 0.25%가 기본이고요. 이제 오른 기준 자체가 이제 많이 올리면 0.5%까지 올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폭 자체를 바꾸는 건 좀 어려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만하게 뭐든지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초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급격한 물가 상승 혹은 어떤 특정한 문제, 예를 들어 금리를 0.5% 정도 낮추는 거는 아까 코로나 위기 같은 급박한 경제 상황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풀 거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능하지만 지금같이 약간 경기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어떻게 금리 상승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0.25%씩밖에 오를 방법이 없고요. 그 시장에서 예측하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도 역시 0.25% 이번 금통위에서 올릴 거다라고 한 게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상폭도 인상폭이지만 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1월이 아니면 이제 선거 전엔 2월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월 달에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표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표상 이제 4분기 지표를 보면은 어떻게 보자면 물가 상승률이 3%가 넘게 나왔죠. 사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보통 자연적인 물가 상승률 타겟이라고 많이 하는데 타겟은 2% 수준인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3%로 나오니까 이제 물가 지표 관리를 보다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고요. 그런 시점에 대한 인식 상황에서 금리를 이번에 조금 빨리 오르는 인상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미국 동향이 또 문제죠. 미국 동향이 어떤 것이 있냐면 긴축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3월 달에는 뭐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거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런 것에 대응한 게 아니냐, 그런 식의 평가가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대부분이 이번에는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인상과 더불어서 동결 전망도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상황이 계속해서 불안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동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걸까요? 동결하시자는 분들의 입장은 이제 경제 상황이 오미크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좋지 않다. 결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시중의 유동성을 더 푸는 게 어떻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최근에 확정 재정 이야기가 나오듯이 추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재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통화 정책적으로 또 흔히 말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너무 더 타이트하게 조이면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지만 최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이제 긴축이라는 전반적인 기조,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해서 가계대출 전반적으로 총량 관리라는 규제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DSR 규제도 1월 달부터 강화됐고요. 전반적인 기조와 맞물려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이 되면서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막을 내리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이제 금리가 돌아가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경기가 좋아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2019년과 2022년의 경기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2019년 상황이 좀 낫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흔히 말해서 경기가 침체 공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수출이나 수입 공급망이라든지 원유 가격 상승이라는 이런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와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아직 다 회복이 안 됐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죠. 특히 중소상공업인들, 그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문제 등 그리고 유가 상승 등 어떠한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그 가격 상승이 너무 우려가 되고요. 가계부채 네. 관리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 특히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미국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7%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네. 이런 지표가 전년 대비 지표긴 하지만 7% 오른다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타이트하게 갈 거다. 긴축 정책을 하면은 미국 금리도 많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라서 한국 금리를 안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2019년하고 비교해서 2022년이 안 좋다는 얘기는 물가가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사실 2% 아래로 1.몇% 오른다 이렇게 해서 물가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어떻게 보면 견인을 해서 네. 금리를 오르는 명목 금리를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물가 상승의 요인이 공급망 요인 흔히 말해 수요가 늘어서 물건을 많이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원유 가격 같은 거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은 후자 흔히 말해서 공급망 차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오르는 건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보다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고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이게 수요가 늘어서 상승된 것이 아니라 공급망 차원의 어떤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망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약간 붕괴가 되면서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른 거기 때문에 네. 2019년에 비해서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미국 이야기도 해주셔서 이 미국 쪽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국 중앙은행이 좀 예정보다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온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한 거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겠죠? 예, 사실 그게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상황, 자본시장 특유의 상황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달러 채권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달러로 투자를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달러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자본시장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흔히 말해서 신흥국,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간다,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에 완전 들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도상국 우리가 또 중상위 국가에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자본이 유출된다는 거는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제 자본이 흘러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투자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자본시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지금 굉장히 자본시장이 불안하죠. 주식시장 같은 게 불안하고 주가가 많은 기업들이 주가 컨센서스가 떨어진다. 주가 예측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자본시장의 충격이 특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게 된다 그러면 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이런 것에 금리 오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도 심상치가 않아서 환율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환율이랑 금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환율은 사실은 원화와 달러의 원달러 환율을 생각한다면 원화와 달러의 가치죠. 네. 원화 달러의 가치는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얘기냐?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금리 오르게 되면은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원 달러 환율은 아마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어떤 말로 다시 표현드릴 수 있냐면 네. 사람들이 달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달러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 말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1달러를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00원 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년 안에 1,300까지 갈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3번 오르고 한국이 그만큼 금리 체결을 못한다 그러면 네. 이제
1,4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화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화폐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금리 차이.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한국의 금리가 높으면 한국의 수요가 조금 높아지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조금 높아지게 돼서 이런 환율이 결정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금리 인상 이 부분은 뭐 앞서서도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금통위 때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도 했고,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정된 이벤트여도 사실 시장에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 같아서요. 시장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거다. 지난번 금리가 네. 올랐을 때 0.25% 올랐을 때 대출금리는 거의 1% 가까이,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그러니까 물가가 미래 오르게 될 거라면은 미래 금리도 많이 올라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장기금리 상승이라는 요인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대출금리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소비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그 흔히 말하는 예금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출금리를 올리는 효과도 있어서 흔히 말하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라든지 빚에 대한 어떤 부담, 연끌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빚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특히 미국과 동조를 맞춰서 금리를 더 오르게 된다 그러면 네. 이런 효과들이 더 커지게 되면서 어떻게 빚에 대한 부담, 이런 빚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이자 비용이 흔히 말해서 투자나 어떻게 보면 소비 전체 그 GDP 성장률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그 이자 부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수치상으로 이 서민들이 내야 되는 이자가 어느 정도나 많아지는 건가요? 사실 이게 되게 좀 복잡한 시기긴 한데, 금리란 것은 흔히 말해 기준금리는 일종의 단기금리죠. 단기금리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은행에 빌릴 때는 1년 혹은 2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빌리기 때문에 장기금리에까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 아까 인플레이션과 금리와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은행에서 금리 주는데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미래에 대한 물가금리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0.25%밖에 안 올랐는데 왜 대출 금리가 1%까지 오르느냐, 이런 식의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서 평행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단기 금리도 오르고, 장기적으로 이런 병목 형상 그리고 공급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런 의견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0.25%가 오르면 0.25%가 올라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것보다는 대출 금리 같은 경우 0.5%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것을 적절히 감안해서 사실은 대출 연장이라든지 혹은 신규 대출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채 관리를 가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나 더 걱정되는 게 저신용자들, 그리고 이제 그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서 뭐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금리 인상 타격이 훨씬 더 크게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근데 그 개인의 소득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비용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부담이 는다는 얘기고, 부담이 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또 결국 보자면 부도 확률,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부도할 확률 역시 커지게 된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개인의 부도 확률이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금리보다, 흔히 말하는 부채 금리보다 부도 확률이 높아지니까 가상금리 더 붙여야지, 이런 식의 논리가 갈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따라서 서민들이 빌리는 어떤 저신용자들이 빌리는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임금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간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런 금리가 더 안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공급망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명목 소득이 그렇게 늘어날 그런 개연성은 적고요. 이 말은 결국 개인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 부채, 흔히 말하는 부도 확률도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은행이 보다 더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에서 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에 따라서 저신용자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게 특히 흔히 말하는 공급시장 충격에 의한 어떤 불황 혹은 경기 저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의 전형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대출 이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요즘 여기에 더해져서 사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돈줄을 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억제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도 좀 관리가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사실 통화 정책의 목표는 물가 관리에 있고요. 제일 원칙은 다 인플레이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금리를 오르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어떻게 보자면 저축을 하려는 인센티브가 커져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을 죽이고 시중의 수요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이런 메커니즘 당연히 작용을 할 거고요. 그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은 흔히 말하는 공급에 의한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원유가가 안정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될 경우에만 이런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쉽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네. 이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낮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다. 특히 이게 결국은 공급망 문제에서 하는 것.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물건 사오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금리만으로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그런 견해로 보는 게 아마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다. 그게 정확한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물가를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극적으로 내리는 효과는 아마 단기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